여기 봐라.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나일까? 아니면 너일까?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 같은 건 없어도 눈이 저절로 떠진다. 불 꺼진 집안에 나 혼자만 먼저 깨어나 있으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집은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한데 나한테만 시끄러운 곳이 되었을까? 슬리퍼를 끌고 부엌으로 가서 전기포트를 올리고 냄비에 쌀을 안친다. 물 끓는 소리, 밥 짓는 김치 냉장고 여닫는 소리. 나는 늘 하던 대로 움직일 뿐인데 이 소리들이 누구한텐 또 시끄럽겠지. 어머니, 아침엔 좀 조용히 움직여주세요. 애들이 예민해서요. 며칠 전 며느리 선영이가 했던 말이 불쑥 떠오른다. 그 애들 내 손으로 도시락 싸주고 깨워서 학교 보낸 지도 벌써 몇 년째인데 밥이 뜸을 들이는 동안 도시락 반찬부터 시작한다. 계란을 부치고 어제 남은 장조림을 작은 통에 나눠 담고 김 한 장을 구워 올린다. 김 구우면 나는 냄새가 참 좋은데 요즘 애들은 이런 냄새도 잘 모르는 것 같다. 할머니, 오늘도 계란말이에요? 좋다. 예전엔 손자 지훈이가 이렇게 말하며 부엌까지 뛰어들어오곤 했다. 요즘은 방문 닫힌 방 안에서 휴대폰 알림 소리만 깔짝거린다. 6시 조금 넘어가면 며느리 선영이 방문이 드르륵 열린다. 머리는 대충 질끈 묶고 눈은 반쯤 감긴 채다. 어머니, 청소는 오늘 꼭 해주세요. 친구들 오기로 했거든요. 응, 알았다. 어제도 했는데 또 해? 네, 애들 친구까지 오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리고 저녁은 정확히 6시요. 애들 학원 가야 해서 늦으면 안 돼요. 정확히 6시. 그 말이 이상하게 내 가슴 한가운데 콕 박힌다. 나는 항상 맞춰야 하는 사람이고 저 애들은 늘 요구하는 사람이고 손주들 방 문을 살며시 열고 불을 켠다. 손자 지훈아, 손녀 유진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이불 속에서 움찔움찔 움직이다가 겨우 얼굴만 빼꼼 내민다. 아, 할머니 5분만. 5분이 10번이야. 얼른 나와. 도시락 싸놨다. 말은 그렇게 해도 이 얼굴들을 보면 또 마음이 약해진다. 이 애들 때문에 내가 버티는 건지, 이 애들 때문에 여기 묶여 있는 건지 요즘은 헷갈린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집안이 다시 조용해진다. 그때부터는 내일이다. 빨래를 분리해서 세탁기에 넣고 욕실 타일을 솔로 문지르고 먼지 쌓인 장식장 위를 닦는다. 손이 비지를 따라 쓸고 지나갈 때마다 이런 생각이 스친다. 여기 내 손때 안 묻은 데가 어디 있나? 그런데도 며느리 선영이는 말한다. 어머니, 빨래는 저희 옷이랑 따로 해주세요.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목구멍이 잠깐 막혔다. 한 집에 사는데 빨래도 섞이면 안 되는 사이구나. 그러면 나는 대체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일까? 가족은 많나? 점심은 대충 김치에 밥 비벼 먹는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간단해도 괜찮다. 저녁에 애들 입에 들어가는 건 신경을 쓰면서 정작 나는 아무렇게나 먹고 치우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오후가 되면 허리가 슬슬 욱신거린다. 가사 도우미 나가서 남의 집 치우고 우리 집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 허리가 언제까지 버텨줄까 싶다. 그래도 손이 멈추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걸레를 놓지 못한다. 저녁 무렵 며느리 선영이가 장을 보고 들어오며 말한다. 어머니, 오늘 애들 친구까지 올 거예요. 음식 좀 다양하게 차려주세요. 그래, 뭘 해줄까? 애들 좋아하는 거요. 매운 건 안 좋아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식탁을 차리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지면 잠깐은 마음이 놓인다. 그래, 이렇게 모여서 떠들고 먹고 하는 게 집이지. 하지만 내 자리는 늘 부엌 쪽,
의자 끝 자락이다. 누구 하나 어머니도 같이 앉아요라고 말해주는 적은 드물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어느새 밤이다. 손등이 쑤시고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린다. 그래도 불을 끄기 전에 거실을 한 번 더 둘러본다. 소파, 테이블, 장식장, 장판. 이 집 구석구석에 내 손과 내 시간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밤이 깊어지면 이 집은 늘 고요하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에 윙하는 숨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까지. 나는 이런 정적이 좋다고 생각했다. 하루 종일 시끄럽게 움직였으니까 이제야 조금 쉬는 시간이구나 싶어서.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다.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가던 중 거실 쪽에서 낮게 깔린 대화 소리가 들렸다. TV를 꺼둔 채 둘이 마주 앉은 목소리였다. 요즘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내 발끝을 얼어붙게 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스며들었고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다. 며느리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솔직히 친구들도 잘 못 부르고 외식도 눈치 보여요. 아이들도 이제 크니까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들 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잔에 얼음을 굴리는 소리만 들렸다. 당신도 느끼잖아요. 어머니 계시면 집 분위기가 무거워. 나쁜 분은 아니지만 우리 생활엔 방해가 돼요. 나는 문 앞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하는데 다리가 돌처럼 굳어버렸다. 아들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어머니 혼자 두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요양원 좋은 데 많대요. 정부 지원도 있고 거기 가면 사람들도 많고 어머니도 덜 외로우실 거예요. 덜 외롭다. 그 말이 그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 몰랐다. 요양원이라니 나를 보내겠다고? 아니, 보내도 된다고?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이 덜덜 떨렸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아들 태수의 숨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지금 말하면 엄마 상처받아. 그럼 언제 얘기할 건데? 계속 이렇게는 못 살아. 그 말 뒤로 긴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뚜렷하게 들릴 정도로.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답을 들었다. 방으로 돌아오며 천천히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가슴속 어딘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요양원이라 나도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침대 위에 앉아 손을 모았다. 손바닥에 남은 세제 냄새가 코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움직였는데 그들이 나를 덜어내야 편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게 가족일까? 벽에 붙은 손녀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사랑해요. 형광색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적힌 글씨가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다. 나는 그 밑에 손을 얹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나도 나를 좀 지켜야겠네.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눈을 감지 못한 채 새벽을 기다렸다. 문틈 사이로 들린 그 말이 끝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기 시작한 건 한 달 전부터였다. 걸레질을 하다 주저앉았고 그 뒤로는 허리를 바로 세우는 것조차 힘들었다. 찜질로 버텼지만 이제는 세수를 하려 고개를 숙일 때마다 전기가 찌르듯 허리를 타고 내려갔다. 밤마다 통증에 깨서 벽을 짚고 앉아 있으면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 몸이 망가지면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은 없겠구나. 다음 날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MRI 사진을 돌려보며 말했다. 척추관 협착증이 심합니다. 지금은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이라니. 그 단어가 귓속에 오래 울렸다.
무섭기도 했지만 더 무서운 건 나를 걱정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집에 돌아와 아들 태수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래. 수술이요? 지금요? 회사가 너무 바빠서 일단 조금만 미뤄요. 그의 대답은 피곤한 일상 중 하나를 정리하듯 건조했다. 며느리 선영은 달력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번 달은 애들 시험이랑 제가 일정이 있어서요. 다음 달엔 제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모시고 간다는 말이 위로로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계산이 먼저였다. 며칠 뒤 통증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병원에 다시 갔다. 의사는 수술 일정을 잡자며 말했다. 보호자 서명란에 이름 적어주세요. 나는 머뭇거리다 전화를 걸었다. 아들 태수야, 수술하려면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대. 그거 엄마가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번 주에 회식이랑 애들 일정이 겹쳐서요. 보호자는 가족이잖니. 그 자리가 왜 있는 건데. 요즘은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대요. 그 말이 귓가에 박혀 오래 남았다. 수술 당일 아침 나는 스스로 입원 수속을 마쳤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니 몸이 한결 작아진 느낌이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다.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어요? 오늘은 못 와요. 바쁘대요. 간호사가 안쓰럽다는 듯 미소 지었다. 괜찮으시겠어요? 수술 후엔 가족분이 꼭 곁에 계셔야 하는데. 나는 애써 웃었다. 괜찮아요. 혼자도 잘해요. 평생 그래 왔으니까요. 수술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하얀 빛이 번지고 마취제가 들어오자 혹시라도 깨어나지 못하면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은 있을까? 그 생각이 떠올랐다. 눈을 떴을 땐 수술이 끝나 있었다. 머리 위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옆 침대에는 가족들이 북적였다. 누군가는 엄마 괜찮아요? 라며 손을 잡고 누군가는 물을 건네며 등을 토닥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바라봤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저녁 무렵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다. 가족분 오시면 퇴원 설명 드릴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안 와요. 내일도 모르겠네요. 그녀가 잠시 멈칫하더니 내 손등을 살짝 눌렀다. 수술 잘 되셨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가 병실을 나가자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얀 벽, 하얀 천장, 하얀 침대 시트, 모든 게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천천히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가족과 식사하고 누군가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겠지. 나는 여기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혼자 숨을 고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나를 지키는 일도 내가 해야겠구나.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보호자란 칸에는 아무 이름도 적히지 않았다. 그 대신 펜으로 작게 써두었다. 박정자 본인 서명. 그것이 나의 첫 독립이었다. 퇴원날 아침 창문 너머로 겨울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허리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이젠 누워있기보다 걸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병실 문을 나설 때 간호사가 말했다. 가족분 오셨나요? 아니요, 혼자예요. 괜찮아요. 입가에 웃음을 붙였지만 그 웃음이 금세 식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집에 가면 조금 따뜻하겠지.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세제 냄새와 조리된 음식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부엌에서 며느리 선영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병문안 못 가서 죄송해요. 그 말 뒤로 기다리던 질문이 곧 나왔다. 그런데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멈췄다.
수술 자리보다 그 한마디가 더 깊게 쑤셨다. 오늘은 그냥 죽이나 먹자. 애들 입맛엔 안 맞을 텐데요. 그녀는 냉장고를 열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부엌문에 기대 선듯 말듯 대답했다. 죽은 나 먹으려고 끓이는 거야. 그 말은 조용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식탁 끝에 앉아 밥을 먹는데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시니까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녀의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낯설었다. 요양원? 요즘은 시설도 좋고 사람도 많아요. 거기 가면 돌봄도 받으시고 외롭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 말에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여유를 위해 나를 보내려는 거였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평생 지켜온 이 집에서 이제 나만 떠나야 한다는 건가. 며칠 후 허리도 좀 풀릴 겸 밖으로 나왔다. 골목길 모퉁이에서 옆집 최복래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박 여사, 이제 좀 괜찮아? 병원 다녀왔다며? 응, 그냥 버티고 살지. 그런데 나 요양원 얘기 나왔어. 옆집 복래는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탁 놓으며 말했다. 에이구, 그 말 들으면 안 돼. 나 친구 하나가 그랬다니까. 아들 믿고 진명에 넘겼다가 요양원 보내더니 결국 쫓겨났어. 지금은 월세방 전전이야. 그래도 자식이니 믿어야지. 믿긴 뭘 믿어. 늙으면 믿을 건 돈이랑 집이야. 그거 없으면 자식도 말 달라진다. 옆집 복래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박 여사, 절대 명예 넘기지 마. 그 집이 내 인생 마지막 보루야.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옆집 복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집이 내 전부다. 문을 열고 들어와 서랍 속 서류철을 꺼냈다. 등기부등본, 도장, 은행 통장. 내 이름이 적힌 종이들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동안 이걸 가족의 자산이라 믿고 있었지만 이제는 깨달았다. 이건 내 인생의 증명서였다. 밤이 깊어지자 거실 한가운데에 앉았다. 불 꺼진 집안은 적막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빛이 피어올랐다. 요양원은 내 갈 곳이 아니야. 내가 갈 곳은 내가 지키는 내 집이야. 옆집 복래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다. 박 여사, 집만큼 든든한 건 세상에 없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결심을 품었다. 내 인생의 문을 누가 닫기 전에 이제는 내가 직접 손잡이를 잡아야겠다고. 그날 아침 유리창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옆집 복래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진명이는 생명줄이야. 절대 놓지 마.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서류철 밑바닥에는 오래된 등기부등본이 깔려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서류 위에 선명하게 적힌 이름, 박정자. 내 이름이었다. 아들 이름도 며느리 이름도 없었다. 그 단 한 줄의 활자가 마치 나를 대신해 소리쳤다. 이 집의 주인은 당신이에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조심스레 서류를 접어 품에 안았다. 그동안 이 집을 가족의 보금자리라 믿었지만 사실은 내가 세운 성이었구나. 지금껏 고된 손으로 쌓아 올린 벽돌이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탱한 기둥이었다.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시원했다. 그날 오후 구청 복지과를 찾았다.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다. 어르신, 혹시 공공 실버주택 들어보셨어요? 요즘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그는 알록달록한 브로슈어를 내밀었다. 종이 위에는
햇살 가득한 작은 아파트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넓진 않지만 깨끗하고 따뜻해 보였다. 창문 앞에서 커피를 마시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게 바로 나였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삶. 그 상상만으로도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나는 버스 창가에 앉아 브로슈어를 펼쳤다. 월세 저렴, 의료 연계, 공동 텃밭 제공. 글자를 따라가며 미소가 번졌다.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공간이구나. 눈앞에 스치는 풍경이 새로워 보였다. 십수년을 오가던 거리인데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이 도시에도 아직 내 자리가 남아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서류철을 다시 열어 등기부등본 옆에 브로슈어를 나란히 두었다. 하나는 내가 이룬 과거, 하나는 내가 선택할 미래였다. 방안이 이상하게 밝았다. 손끝으로 두 종이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이 집에 묶이지 않고 이 이름으로 살아야지. 그날 밤 커튼을 젖히니 달빛이 거실 바닥을 흰색으로 물들였다. 나는 그 빛을 따라 조용히 걸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은은히 반사되어 반짝였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낸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며 웃는 듯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낡은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새로운 공기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공기 속에서 나는 생전 처음 해방감이라는 단어를 느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옆집 복내가 말하던 집은 마지막 방패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등기부등본은 여전히 내 서랍 맨 위에 있었다. 손끝이 그 종이를 스칠 때마다 묘한 힘이 생겼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식탁에 앉았을 때였다. 아들 태수가 말을 꺼냈다.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보자.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되셨잖아요. 며느리 선영이 바로 말을 이었다. 요즘은 정말 좋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 가면 돌봄도 받으시고, 사람들도 많다잖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결론을 정해둔 듯했다.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래, 요양원. 듣던 중 반가운 말이네. 둘은 잠시 놀란 눈빛으로 나를 봤다. 정말요? 그럼 같이 알아봐요. 근데 말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고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그 종이를 들고 돌아와 식탁 위에 펼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 문서에 꽂혔다. 여기 봐라. 이 집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니? 아들 태수가 입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 이름이네요. 그래. 이 집은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야. 남의 집 청소하면서 손 갈라지고 허리 휘면서 모은 돈으로.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래서 요양원 갈게. 대신 한 가지만 정하자.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나일까? 아니면 너일까? 공기가 얼어붙었다. 며느리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내가 요양원 간다면 이 집은 비게 되겠지. 근데 이 집 주인은 나야. 그러면 그때 나가야 하는 사람은 누구겠니? 아들 태수가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의 젓가락 끝이 덜덜 떨렸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내가 허리 수술 받을 때 병원에 혼자 누워 있었던 거 기억나? 그땐 아무도 오지 않았지. 그때 깨달았어. 내가 너희한테 가족이 아니라 그냥 편리한 손이었다는 걸.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근데 이제는 안 그래. 이 집이, 이 서류 한 장이 내 남은 인생을 지켜줄 거야. 며느리 선영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편하게 살고 싶었다? 나도 그래. 이제 나도 내 인생 편하게 살려고. 말이 끝나자 거실이 정적에 잠겼다. TV에서 흘러나오던 웃음소리조차 멈춘 듯 했다. 나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접어 품에 넣었다. 요양원은 됐어. 대신 이번 달 안에 너희 나갈 계획을 정해. 나는 이 집을 팔든 전세를 주든 처분할 거니까. 내 인생의 결정권은 이제부터 내 손에 있어.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자마자 다리가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아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내 안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이제야 깨어난 나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전세 계약일이 다가오자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며느리 선영은 매일 부동산 어플을 켜들고 다녔고 아들 태수는 퇴근 후 부동산 사무실을 전전했다. 전세가가 너무 올랐어요. 아파트 매물은 다 나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다급해졌다. 그러나 나는 묘하게 차분했다. 세입자와의 계약 날짜가 적힌 종이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속이 이제야 숨을 쉬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아들 태수가 조심스레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엄마, 새 집 아직 못 구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새로 들어올 사람들도 약속이 있지. 아들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옆에서 며느리 선영이 참다 못해 소리쳤다.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뭐 큰 잘못했나요? 잘못? 그럼 내가 병원에 혼자 누워 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그녀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 항상 어쩔 수 없었지. 그래서 나도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떠나는 거야. 식탁 위에 펼쳐둔 계약서가 유난히 반짝였다. 거기엔 내 이름과 도장이 또렷했다. 며느리 선영이 갑자기 물었다. 그럼 그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돈은 가족 돈이잖아요.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가족 돈? 내 손으로 번 돈이지. 네가 설거지 한 번이라도 대신 해줬니? 내 허리가 부러져라 일할 때 누가 내 옆에서 도와줬는데? 그래도 저희 생각은 좀 하셔야죠. 너희 생각만큼은 했지. 20년 동안. 아들 태수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우리 서로 힘들잖아요. 힘든 건 나 혼자였어. 이제서야 조금 편해지려는 거야. 그날 밤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이들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정리했다. 손때 묻은 냄비, 달궈진 주전자, 다른 국자 하나하나가 이 집에서의 세월을 증언하는 듯했다. 손녀 유진이 방에서 나와 내 옆에 섰다. 할머니, 진짜 이사가요? 그래, 우리 손녀 유진이. 할머니 이제 바다 보이는 데서 살 거야.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작은 팔이 내 허리를 감쌌다. 그 따뜻함의 순간 울컥했지만 눈물은 꾹 참았다. 할머니도 그럴 거야. 근데 이제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 살아야지. 이사 전날 밤 거실엔 상자들이 쌓였다. 세입자가 들고 올 커튼 박스와 청소 도구가 구석에 놓였다. 아들 태수와 며느리 선영은 여전히 서로 탓하며 말다툼을 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어머니한테 말 좀 잘했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고집불통일 줄 알았어? 나는 그 말들을 조용히 들으며 커튼을 걷었다. 창밖에는 초겨울의 찬바람이 불고
가로등 불빛이 어지럽게 흔들렸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사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습관처럼 커피포트를 켰지만 이젠 누구의 밥도 차리지 않았다. 집안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고 기사 아저씨가 짐 많지 않네요 라며 웃었다. 정말 그랬다. 내 짐이라 할 만한 건 오래된 옷 몇 벌, 남편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뿐이었다. 아들 태수와 며느리 선영은 문 앞에 서 있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나 이제 내 삶 살러 가.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장모님 댁이 있잖아. 잠깐 신세지면 되지. 며느리 선영의 표정이 굳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시원하게 비워지는 걸 느꼈다. 더 이상 미안하지 않았다. 그동안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사랑했다. 짐이 다 실리고 문이 닫혔다. 나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다. 식탁 위엔 아직도 물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고마웠다. 그래도 오래 버텨줬네. 그 말은 집을 향한 작별 인사이자 내 지난 인생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자 창문 너머로 집이 점점 멀어졌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는 미련보다 자유가 컸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손에 쥔 작은 화분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안에 초록 잎이 반짝였다. 그건 마치 내 안의 새로운 시작 같았다. 이제 나는 집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집을 찾아가는 사람이었다. 울진 바다는 아침마다 색이 달랐다. 어제는 잿빛이었고 오늘은 파랗게 반짝였다. 실버주택 창문을 열면 짠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옆집 방에는 할머니 둘이 살고 있었는데 한 분은 텃밭을 가꾸고 한 분은 바느질을 했다. 나는 매일 아침 그들과 인사하고 오늘은 파도가 높네 같은 사소한 말을 나누었다. 누가 내게 뭐 해달라 요구하지도 눈치 볼 일도 없었다. 처음으로 내 하루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점심엔 옆집 친구가 보내준 방건조 생선을 구워 먹고 작은 라디오를 켜서 옛 노래를 들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랫말이 구슬프게 흘러나왔지만 나는 웃음이 났다. 이제 그 사랑이란 말이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단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저녁엔 옆집 할머니들과 차를 마셨다. 박 여사 얼굴이 환해졌네. 이제 진짜 사람 같아. 그치? 나도 요즘 거실 보면 낯설어. 이렇게 웃는 얼굴이 있었구나 싶어. 며칠 전 구청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입주자 감사 설문지. 거기엔 현재 생활이 만족스러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동그라미를 쳤다. 처음으로 만족이라는 단어를 내 이름 옆에 적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현관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고개를 들자 아들 태수가 서 있었다. 예전보다 얼굴이 수척했고 눈가에 잔주름이 깊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봉투가 덜덜 떨렸다. 엄마, 여기서 사신다길래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았어? 옆집 복내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바다 보이는 데 산다고.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여기 참 좋네요. 그래. 공기도 좋고 이웃도 착해.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 아들 태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엄마, 저희 요즘 많이 힘들어요. 장모님 댁에 얹혀 살다 보니 눈치가. 그는 말끝을 흐렸다. 그래서 이제야 엄마 마음이 조금 알겠어요. 그 말이 바람처럼 가볍게 들렸지만 그 속엔 오래 묵은 미안함이 배어 있었다.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이번엔 저희가 잘할게요. 나는 조용히 머리를 저었다. 이제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지. 하지만 같이 살아야 가족인 건 아니야. 아들 태수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 미안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늦었지만 알아준 게 고맙다.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고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가끔 놀러 와서 밥이나 먹고 가면 돼.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이번엔 붙잡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그리고 제발 행복해라. 그날 밤 나는 텃밭에 흙을 고르며 달을 올려다 봤다. 옆집 창문에서 누군가 라디오를 틀었다. 바다 건너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실버주택의 방 안은 조용했지만 내 마음은 꽉 차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들 태수가 두고 간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엄마, 사랑해요. 같이 살지 않아도. 나는 그 쪽지를 천천히 접어 책갈피에 끼웠다. 불을 끄기 전 거울 속의 나를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그러나 단단한 눈빛. 그 눈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래, 같이 살지 않아도 엄마는 엄마다. 창밖의 파도 소리가 대답하듯 잔잔히 밀려왔다. 새벽의 공기가 맑았다. 그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나로서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저처럼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오다가 이제야 나라는 사람을 다시 찾아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가끔은 늦은 용기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그 용기가 꼭 크지 않아도 돼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밥 한 끼 차려 먹는 것도 충분히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위로하고 또 서로의 삶을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다시 일어서려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제 이야기에 마음을 나눠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모두들 행복하세요.